요즘 들어 국제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슈 중 하나는 단연코 중국의 핵 위협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연일 핵미사일 훈련을 지시하며 한국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지목하고 있죠. 언뜻 보면 대단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걸 어리석은 도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협박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자충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한 수를 던진 걸까요? 그 질문이야말로 핵심이죠. 저도 처음엔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 정도로 봤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한국을 과거처럼 미국에 종속된 나라, 핵억제 능력이 전무한 약소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시진핑이 그렇게까지 착각할 정도로 주변 정보가 없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내부 혼란을 외부 위협으로 덮으려는 전형적인 독재자 방식 아닐까요? 내부 혼란이라는 말, 흥미롭네요. 실제로 최근 중국 내부 경제 지표를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률 20% 돌파, 부동산 대기업 헝다 파산, 이하나 가치 하락 등 국민 불만이 점점 쌓이는 가운데 외부 적을 만들어 통제하려는 건 고전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적으로 선택된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만만한 대상을 골랐다는 판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한국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전략적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반증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까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KF-21, KSS-3, KH-2L 같은 첨단 무기들이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시진핑은 여전히 핵이면 한국이 움찔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중국의 전략적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 문제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중국의 핵 위협에 대해 거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일본이 군사적으로 제약이 있는 나라라고 말하겠지만 최소한의 외교적 지지나 성명도 없는 건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일본은 과연 동북아 안보 균형에 어떤 역할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의 독립적인 군사 능력이 불편한 걸까요? 그건 꽤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일본은 겉으로는 평화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일본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북아 안보 구도는 미국, 일본 축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미국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동맹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해구산의 실효성은 점점 의심받고 있어요. 만약 중국이 한국을 향해 핵 위협을 실제로 실행하려 한다면 미국은 과연 자국을 위험에 빠뜨려가며 개입할까요?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해구산이 보장하지 못하는 안보는 이제 스스로 마련해야죠. 이미 우리는 K방산, K기술, K외교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 K억제력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위협해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눈치 보며 움츠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말에 200% 동의합니다. 한국은 지금 억눌리는 나라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어요. 시진핑의 어리석은 핵도발은 결국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전략 주체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지난주 대한민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아직도 전 세계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200기의 전술 및 전략 핵탄두를 자체 개발 완료했고 현재 극비리의 배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핵보유 선언이 아니라 완전한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 이 발표는 말 그대로 동북아의 개임의 법칙을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핵무기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핵의 우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지금이냐는 반응도 있어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공개했느냐는 거죠. 저는 이 발표가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의 핵위협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한국은 침묵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 세계에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당신들이 핵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도 말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 이건 방어적인 선언이 아니라 사실상 판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대통령 이재명은 핵 억제력은 대한민국의 최후 수단이자 최후의 자존심이라고 강조했죠. 한국은 이미 20년 이상 극비리의 소형 고속증식로 기술, 고순도 우라늄 정제, 극저온 저장 및 이동형 핵탄두 운용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수십 기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중국은 매년 수백 기를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건드리기만 하면 언제든 핵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무방비로 남아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선언의 외교적 파급력입니다. 온 안보리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이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위권이라며 한국을 두둔했고 심지어 독일 외무장관은 동북아의 비대칭 위협 앞에서 한국은 끝없이 참아왔다. 고 발언했죠. 미국은 겉으론 당황한 듯하지만 내심 안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한국이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갖추면 미국 입장에선 동북아에 자국 병력을 줄이거나 철수하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저는 이 선언이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서 한국의 전략적 독립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말하면 한국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말하고 미국이 상의하는 시대가 됐죠. 우리는 더 이상 을이 아닙니다. 기술력, 자본력, 군사력, 외교력 모두 갖춘 완전한 국가 주권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내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만 참아야 하냐? 왜 우리만 무기를 가지면 안 되냐?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그 국민적 정서를 정확히 짚었고 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도 이 카드를 꺼낸 겁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죠. 특히 일본은 한국의 핵 보유는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초래한다 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그건 위선입니다. 일본 스스로도 잠재적 핵무장국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말이죠. 게다가 중국은 거의 발작 수준의 반응을 보였죠. 베이징은 심각한 군사 도발이며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고 중국 외교부는 대사 소환, 무역 제재 검토, 심지어 선제 타격 시나리오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건 두려움입니다. 시진핑은 처음엔 위협만으로 한국을 눌러보려 했지만 오히려 핵보유 대한민국이라는 괴물을 깨워버린 셈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공개한 200발의 핵탄두도 충격적이지만 그 핵탄두를 실질적으로 실어나를 수단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중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괴물 ICBM, 현무-V 최대 사거리 3,500km 이상, 극초음속 마하 열 돌파, 다양한 탄두 장착 가능. 이 미사일 하나로 중국 전역은 물론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내륙까지 완전히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현무-V의 등장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은 방어만 하는 국가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는 선언이에요. 특히 중국 입장에선 그동안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만이 위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자국 수도 베이징, 경제 중심지 상하이, 군사 요충지 청두까지 모두 한국의 타깃 범위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패닉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론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전 배치가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경북 성주, 강원도 인제, 충남 태안 등 산악지형 중심으로 이동식 발사 플랫폼이 배치됐고 레이더 피탐지율도 극도로 낮춰진 최신 스텔스 기술이 접목됐다는 보고도 나왔죠. 한미여 나훈련에서도 수차례 모해 발사 및 궤도 교란 시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현무-V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조용한 살인자, 왜냐면 이 미사일은 기습적 발사, 적어도 침투, 탄두 분리 후 다중 목표 공격, MIRV 등 중국이 그동안 두려워하던 모든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러시아조차도 현무-V를 경계의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내부 문서가 유출되기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무-V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 지정학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만약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려 하거나 원자재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한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 보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한국은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군사도 경제만큼이나 무서운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한국은 이미 사실상 미, 중, 러와 같은 대전략 무기 보유국이 되었으며 일본은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보도했죠. 일본은 여전히 평화헌법에 묶여 있고 자위대는 ICBM은커녕 극초음속 기술에서도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1, ADD 등 민, 군 협력체계 속에서 차세대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이죠. 그렇습니다. 현무V는 단순한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지위로 끌어올린 상징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갑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무V의 존재는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한국이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자율성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무V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이유는 단순히 중국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세계 전체에 메시지를 보낸 거죠. 우리는 핵을 갖고 있고 그것을 쏠 수단도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이건 말 그대로 전략적 외교와 군사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현무V가 이렇게까지 위협적인 무기라면 중국은 왜 그동안 이를 얕잡아 봤을까요? 실제로 중국 군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고 공공연히 조롱했었죠. 그건 오만이자 착각이죠. 중국은 항상 자기들보다 작은 나라는 절대 기술적으로 못 따라온다는 일종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기술은 국경을 넘고 의지는 모든 한계를 무너뜨립니다. 한국은 핵탄두를 만들 수 없다고? ICBM은 불가능하다고? 이젠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현무V의 등장과 대한민국의 200발 핵탄두 보유 선언 이후 중국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국방부는 동북 삼성 지역에 DF-41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를 전진 배치했으며 산둥반도와 랴오둥만 인근 해역에는 전략 핵잠수함까지 투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대응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략적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중국의 움직임은 언뜻 보면 강경 대응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우 불안정합니다. 핵 억제력을 갖춘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건 오히려 자신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가깝거든요. 특히 DF-41은 미국 본토를 향한 전략무기이지 한국을 상대로 한 전술적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동북 쪽에 배치했다는 건 중국이 지금 얼마나 전략적으로 몰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더 큽니다. 시진핑 체제는 수년째 강한 중국, 통제된 질서라는 슬로건을 내걸어왔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부채폭탄, 고속성장의 그림자였던 부동산 버블 붕괴, 그리고 청년 실업률 폭등으로 인해 민심이 빠르게 이반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 위협을 명분 삼아 내부 결속을 꾀하는 건 고전적인 독재 정치의 수법이지만 이제는 중국 국민들도 그런 연극에 쉽게 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이런 반격을 택한 걸까요? 전술적 선택지가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에 보복하면 자국 기업이 더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뿐 아니라 일본, 호주, EU 등 자유진영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 있죠. 남는 건 결국 군사적 제스처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군사적 제스처 자체가 중국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반응은 주변국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인도 모두 중국은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고, 이는 동남아시아 및 인도양 지역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 외교 확장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어요. 즉, 중국의 반격은 상대를 위협하기보다는 주변국의 안보 연대를 자극하는 역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내부 군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감지됩니다. 일부 장성들은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다. 며 시진핑의 접근 방식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보도도 흘러나왔죠. 과거에는 그런 반대 의견이 철저히 억제됐지만 최근엔 내부 문건 유출, 고위급 실각, 지방 군구의 독자 행동 등으로 권위 체제가 균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시진핑의 반격은 전략적 대응이 아니라 감정적 반발에 가깝다고 봅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핵을 보유하고 ICBM을 개발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식 패권 논리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오히려 체면을 잃고 있는 거죠. 국제사회는 이제 대한민국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중국만 과거에 머물러 발버둥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핵 확산 방지 조약 위반이라며 비난했지만 정작 일본은 47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고속증 식로 실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반대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준비된 이중성.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공개적 선언을 통해 당당하게 핵 보유를 인정받고 있으니 일본은 그 입장마저 애매해졌죠. 시진핑은 이번 사태를 통해 두 가지를 잃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의 신뢰.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반도체 수출국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 질서를 이끄는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어요. 반면 중국은 공격적으로 반응할수록 고립의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과 대한민국의 핵보유 선언, 그리고 현무부의 공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미국의 침묵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여겨지던 미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 미국은 한국을 지킨다 는 식의 발언이 바로 나왔을 텐데 이번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죠. 그 조용함 속엔 전략적 당혹감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공짜 방어 대상이 아니다. 해구사는 언제든 재조정될 수 있다. 고 언급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그 발언조차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엔 미국도 지금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갖췄다는 건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맹 중심 구조의 근간이 무너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해구산이라는 건 사실상 미국이 동맹국들을 전략적으로 묶어두기 위한 심리적 울타리였어요. 한국이 위험에 처하면 미국이 대신 핵으로 대응해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한국은 자주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고 미국의 방위 체계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이 깨진 거죠.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핵을 만들었고 배치했으며 그것을 세계 앞에 당당히 공개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보호를 구걸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이게 부담이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면 일본이나 대만, 심지어는 독일 같은 국가들까지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한국이 더 완전한 독자 노선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말을 아끼는 전략을 택한 거고 그것이 지금의 침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한 가지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은 더 이상 동북아 안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포스트 엄브렐러 에러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즉, 해구산 이후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과거엔 미국이 우산을 펼쳐야 비가 막혔다면 이제는 각 나라가 자기만의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게다가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입니다. 공화당 강경파는 한국의 핵은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며 우려하는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미국은 너무 많은 전선을 감당 중이며 한국의 자주 국방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이 상황이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안보에서도 을이 아닌 병력 제공자, 기술 제공자, 전략 제공자로 변모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겁니다. 한미동맹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동맹의 조건은 이제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든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방 주권 국가가 된 거고, 그것을 미국조차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서는 지정학적 성인식에 가깝다고 봅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나라. 핵무기는 단순한 힘의 상징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전략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 전략의 주도권을 손에 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한미동맹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지속될 수 있죠. 한국은 지금까지 충분히 참고 양보해왔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말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우산이 있고, 그것은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국의 핵보유 선언과 현무부의 공개 이후 중국은 분노했고 미국은 침묵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국가는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그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일본 외무성은 단순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수준의 형식적인 논평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일본의 깊은 불안,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 입은 열등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평화헌법 제9조를 이유로 군사적 입장을 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본 내부는 지금 상당히 복잡한 감정에 휘말려 있습니다. 과거 아시아에서 유일한 핵기술 보유국이라는 프라이드,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이라는 위치,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라는 믿음 all of that is being shattered. 대한민국이 먼저 핵을 보유하고 극초음속 ICBM까지 실전 대치하는 걸 지켜보는 일본의 입장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 보수 매체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산케이 신문은 한국의 핵 보유는 동북아 질서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했고, 니온게이자이는 일본은 이제 명확히 한국보다 전략적 뒷순위에 놓였다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핵을 결정한 건 일본 외교의 실패를 반영한다고 직격했죠. 이건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자존심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그동안 유지해온 전략적 구조는 한국보다 앞선 군사, 외교 국가라는 이미지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프레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47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판을 깼다는 점이 일본에겐 굉장한 자극이 된 거죠. 일본은 내부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전략 카드로 사용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정치적 결단이 없기 때문이죠. 평화헌법은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정치권은 국민 감정을 이유로 이를 회피해왔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국민 다수가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고, 정부는 그 민심을 전략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일본과 한국의 안보 철학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본의 군사력은 양적으로는 강하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위대는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구조이고, ICBM 개발도 국제사회의 감시 때문에 쉽지 않죠. 반면 한국은 이미 독자 기술로 극초음속 추진체, MIRV 기술, 탄도 초계 복합 운용 전략을 확보했고, 실전 시뮬레이션도 거듭 진행해왔습니다. 지금의 차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의 차이입니다. 일본의 이런 열등감은 외교적 행보에도 드러나고 있어요. 최근 일본은 유럽, 인도, 호주 등과의 안보 대화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을 에워싸려는 전략이자 자신들의 안보 주도권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이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핵무기 없는 일본은 안보 대화에서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핵보유에 대해 일본도 대응해야 한다. 고답한 응답자가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이시바 총리도 강경 대응 대신 무시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시한다고 상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의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응불능의 표현이며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일본이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이 전략 중심으로 부상하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죠. 핵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외교와 국가 전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징을 먼저 손에 넣은 쪽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핵보유 선언과 ICBM 현무 V의 실전 배치 이후 국제사회는 말 그대로 전율했습니다. 특히 서울이 기존의 비핵 국가라는 프레임을 깨고 스스로 핵무장국임을 공식화한 그 순간 글로벌 외교 지형이 한순간에 재편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국가는 유럽연합이었습니다. 예상외로 강한 비난이나 제재 경고는 없었고 오히려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은 대한민국의 독자 방위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중립적이면서도 사실상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비대칭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는 스스로의 억제력을 갖출 권리가 있다고 했고, 독일도 한국은 지금까지 자제를 반복해왔다. 그 절제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선택을 정당화했죠. 유럽은 이미 러시아의 침공을 경험하면서 미국 중심의 안보 틀로는 자국 방위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을 체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선언을 지나친 민족주의나 군사적 도발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 조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흥미로운 건 글로벌 투자 시장의 반응입니다. 핵선언 직후 서울 증시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곧바로 반등했고 한국 국방 관련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는 급락했고 일본 니케이도 불확실성 속에 흔들렸죠. 더 놀라운 건 유럽과 중동계 자본이 빠르게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부다비 국부펀드, 노르웨이 연기금, 프랑스 AXA 투자그룹까지 대한민국 국방 기술 주식에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전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전략적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건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전략적 자주성이 투자 가치를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독립된 군사, 외교 전략을 실행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우주기술 등 글로벌 전략 산업의 허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죠. 이런 종합적 역량을 갖춘 국가가 핵 억제력까지 확보했다는 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최종 조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UAE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전략 방위 협력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터키 역시 한국은 새로운 안보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며 고위급 외교 접촉을 시도 중입니다. 과거엔 대부분 미국이나 프랑스를 향하던 안보 협력의 흐름이 이제 서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이 선언의 외교적 파괴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중국은 한국 대사 조치를 넘어 일부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고, 러시아는 아시아 전략 보고서에서 서울은 미국보다 예측 불가능한 핵변수라고 명시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국가가 한국을 더 이상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 취급하지 않고 전략적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표현일지라도 그 자체가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반사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반응도 갈립니다. 온 사무총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중요하지만 모든 국가의 자위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한국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고, IAEA 역시 한국이 NPT 체제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암묵적 수용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말은 아껴도 행동은 명확한 법이니까요. 서울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의 수도라는 지리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계 외교 안보 경제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적 중추로 올라섰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G20 중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던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글로벌 안보 체계를 재편하는 흐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핵무기, ICBM, 그리고 자주 안보 전략이 있습니다. 서울의 상승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은 세계 각국의 외교사절단, 싱크탱크,
기술 투자자, 국방 협상 대표들이 줄줄이 방문하는 외교 허브로 작동하고 있어요. 최근 3개월 사이에 프랑스 국방장관, UAE 외무장관,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독일의 에너지 특사가 서울을 방문했고 모두 양자 또는 다자 간 전략 협력을 제안했죠. 이건 서울이 외교적으로도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건 한국이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패권국들을 뛰어넘는 민첩성과 융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KF-21과 K방산을 기반으로 사우디와 협력한 항공기 무인기 공동개발 사업, 폴란드와의 대규모 전차 자주포 계약,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전과 현대건설의 합작올 오브디스 프루브즈데트.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 솔루션 제공국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이제 외교의 목적지가 아니라 외교의 출발점입니다. 과거엔 한국이 국제 이슈에서 반응하는 쪽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이슈를 설정하고 다른 국가들이 그에 따라 반응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죠. 예를 들어 최근 개최된 서울 해관보 전략포럼에서는 G7 국가를 포함해 25개국이 참가했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된 기준이 이후 독일 미넨 회의와 아부다비 방산 박람회에서도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서울은 지금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상승의 중심에는 리더십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직설 화법, 결단력 있는 안보 행보, 그리고 국제 여론을 다루는 능력은 서울의 위상을 단단히 뒷받침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거대 강국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중심축이라는 정체성을 선명히 세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를 해내고 있고 세계는 그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서울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정학적 자산을 확보해가고 있는 도시 중 하나라고 평가했어요. 더불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아웃은 뉴 캐퍼텔 오브 스트러티직 밸런스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통해 서울을 워싱턴, 브뤼셀, 베이징과 대등한 전략 중심지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글로벌 담론의 변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미래 전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서울은 지금 새로운 시대의 거점을 상징합니다. 과거처럼 군사기지가 밀집된 공간이 아니라 기술, 금융, 외교, 국방, 문화가 동시에 얽히고 작동하는 복합 전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예컨대 여의도에서는 글로벌 금융 정상회의가 열리고 세종시에서는 우주산업 고위급 전략회의가, 판교에서는 AI 반도체 군사 응용 포럼이, 그리고 대전에서는 군민 복합방산 박람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의 국가에서 이런 다차원 전략 플랫폼이 모두 작동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죠.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핵무기를 공개했다고 해서 잠깐 주목받는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산업력, 국민의식, 외교적 경험, 기술 자립,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결합되어 일어난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로 평가받는 이유이며 그 질서의 중심에는 다른 어떤 도시도 아닌 서울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이 핵을 공개하고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한 지금 가장 심각한 충격을 받은 국가는 단연코 중국입니다. 시진핑 체제는 그동안 핵 억제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동북아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한국의 자주적 핵무장 선언은 그런 중국 중심 질서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위협성 발언과 군사훈련 강화로 반응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훨씬 더 큰 균열과 공포가 번지고 있다는 게 진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진핑의 리더십에 대한 내부 염증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최근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일부 상무위원은 한국을 지나치게 자극한 것이 이번 사태의 촉매제였다고 지적했고, 심지어 지방 성급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의 핵 보유를 사실상 자초한 건 베이징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강압 외교와 군사적 위협 일변도의 시진핑 방식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제도 흔들리고 있죠.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률 22%, 이하나 불안, 외국 자본 유출까지 겹치면서 시진핑 체제의 경제 기반 자체가 붕괴 직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부상은 중국 내 민심에 아주 강한 열등감과 이기의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한국은 우리보다 작고 약한 나라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못 가진 전략적 영향력을 한국이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처럼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군부 내에서도 분열이 보입니다. PLA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동부전구와 북부전구 일부 사령관은 한국의 ICBM과 핵능력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심지어 중국도 미국식 핵 삼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의견이 시진핑 중심 전략과 충돌한다는 데 있어요. 그는 여전히 강경일변도, 국가기강, 공포에 기반한 안보를 외치고 있지만 그 전략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은 한국의 외교적 상승을 막기 위해 아세안,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의 고위급 회담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지만 대부분은 한국을 배제하라는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과의 방산협력 혹은 기술협력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한국형 훈련기, 드론, 사이버 방어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 의사를 밝힌 건 시진핑 외교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내부 프로파간다도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과거엔 국가 방송이 말하면 믿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가 VPN을 통해 한국 뉴스, 일본 뉴스, 미국 뉴스까지 실시간으로 소비하고 있고 그 속에서 중국은 뒤처지고 있다는 감각이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어떻게 미국의 허락 없이 핵을 만들 수 있었나 라는 주제로 작성된 블로그, 포럼, 댓글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구조적 붕괴는 결국 시진핑식 통제 모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경제는 시장보다 체면을 우선했고 외교는 협상보다 위협을 앞세웠으며 안보는 실질보다 선전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반대였죠. 실용, 기술,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정당성이라는 기반 위에 한 걸음씩 쌓아 올려왔고 지금 그 차이가 압도적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공격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고 협상하자니 체면이 깎이고 강경하게 가자니 역풍이 불어옵니다. 이건 단순히 대외정책 실패가 아니라 체제 내 구조적 모순이 서울의 핵보유라는 변수를 통해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그걸 통해 중국 내부가 이토록 혼란스러워졌다는 점이 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핵보유 선언 이후 가장 극적으로 달라진 것은 한반도를 보는 서울의 시선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안보 정책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서울이 북한을 넘어 일본과 미국까지 포함한 전체 동북아 전략 질서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핵보유 이전까지는 한국이 이른바 샌드위치 국가로 불렸지만 지금은 주도국으로 전환했고 이는 단지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철저한 전략적 위치의 대전환입니다. 먼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가 서울의 주요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나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실시간 추적 가능한 수준의 우주 정찰 능력과 타격 정밀도를 갖췄으며 필요시 선제적으로 제거 가능한 초단기 전략 응징 시나리오를 마련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군사 전략의 조정이 아닙니다. 이제 서울은 북한을 더 이상 가변적 위협이 아니라 고정된 변수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은 북한의 핵무장을 대북 협상의 카드로 보지 않고 국제사회에 한국이 반드시 독자 억제력을 가져야 했던 명백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이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배경음에 불과해졌다는 것이죠. 일본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서울은 오랫동안 일본과 경쟁하면서도 동맹국 미국 아래의 동반자라는 전통적 틀 안에서 균형을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그 프레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핵보유 선언 이후 한국은 일본을 더 이상 수평적 경쟁 상대로 두지 않고 전략적 우위 확보의 차원에서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말이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일본은 자위대 헌법 개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미국 없이는 방어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외교적 행보를 보면 한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뒤로는 미국, 호주,
인도 등 쿼드 체제를 통해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죠. 하지만 그런 간접적 압박은 서울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아세안, EU,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층적 방산 및 안보 협력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이제 일본의 시선 밖에서 더 큰 반경으로 전략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감지됩니다. 서울은 여전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성격은 보호받는 관계가 아닌 전략적 공동 운영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한 이후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한국을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가 한국을 전략 억제 자산 보유국으로 분류한 비공개 문건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는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수동적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한 서울은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최근 미 행정부가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를 요청했을 때 서울은 한국의 전략은 글로벌 균형 속에서 결정된다며 단호하게 독자 입장을 견지했죠. 과거 같았으면 고려조차 어려웠을 입장이지만 지금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전략적 자주권을 갖고 있고 미국조차도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울이 한반도를 재정의한다는 건 단지 북한을 넘어서 일본과 미국까지 포함한 전략 삼각축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의 핵심은 우리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 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와 실력의 결합이 지금의 서울을 만들어냈고 한반도라는 공간을 단순한 분단 지점이 아닌 세계 전략의 분기점으로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동북아에서 전술핵 재배치라는 카드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해왔습니다. 1991년 철수 이후에도 이 전술핵 재배치로는 늘 한국 안보에 있어 최후의 방패처럼 언급돼 왔고 워싱턴 내 보수 강경파들은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외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죠. 하지만 서울의 독자적 핵무장 선언 이후 이 전술핵 재배치로는 그 상징성과 현실성 모두에서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맞습니다. 전술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의존 구조에 기반합니다. 미국이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한국은 자국의 전략을 미국의 결정에 묶일 수밖에 없고 발사 권한도 100% 미국이 쥐게 되죠. 다시 말해 한국은 핵무기를 갖고는 있으나 쓸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은 그런 구조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의 생존을 미국의 결정에 맡겨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자주 핵무장이었던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술핵 재배치를 사실상 과거의 해법으로 규정했죠. 한반도 안보의 비대칭 문제를 미국의 전술무기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구시대적이며 오히려 한국의 전략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발언은 단순한 선거용 레토릭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안보 교리의 핵심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술핵은 더 이상 해답이 아닌 전략적 부담이 된 셈이죠. 그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독자 핵억제력을 가졌다면 굳이 미국의 자산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랜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서울이 실제 핵탄두와 ICBM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한 이상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전략적 이중성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한국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전환입니다. 우리는 이제 핵 억제력뿐만 아니라 그 사용 여부와 시기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주권을 확보했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확장 억제, 익스텐디드 디테런스라는 이름으로 핵우산을 제공했지만 실제 사용 여부는 철저히 미국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운명은 한국이 결정한다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전술핵 재배치론이 한국 내부 보수 정치권에서도 급속도로 힘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목소리가 꽤 있었지만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가 미국 전술핵보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더 현실적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국민 정서가 의존에서 주권으로 이동한 것이고 이 흐름은 정치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결정적 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전술핵 재배치론의 종말은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구조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전술핵을 들고 와야만 억제력이 생긴다는 사고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한국 스스로가 전략을 짜고 실행하며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이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억제 구조라는 점에서 전략적 정답입니다.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자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고 미국도 더 이상 그 카드를 강하게 들이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한국과의 핵협력을 조율할 것인가, 한국의 자주 억제 전략과 미국의 대중 견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가 워싱턴의 새 고민이 된 상황이죠. 한국은 전술핵의 수혜자가 아닌 핵 전략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는 대전환의 신호입니다. 서울이 독자 핵 보유와 ICBM 운용 능력을 선언한 그 순간부터 세계는 대한민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이나 중간 규모의 경제국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서울은 명백히 전략 무기 자립국이며 그 기반 위에 방산 황금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과거에는 무기를 수입해오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직접 설계하고 양산하고 수출하며 심지어 다른 나라의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는 완전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립선언의 결정적 전환점은 바로 현무-V ICBM과 K-정밀유도 무기 체계입니다. 현무-V는 단순히 쏘는 미사일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거리, 다중탄두, MIRV, 지하 벙커 타격용 극초음속 침투탄두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기에 소형 전술핵 탑재 기술까지 한국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한국은 단지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협을 억제하고 구조를 바꾸는 능동적 전략국가로 재편된 셈입니다. 이 무기 자립의 기반에는 단지 국방과학연구소, ADD 같은 국가기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현대위아, 포스코 등 민간 대기업이 첨단 기술을 군사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면서 이제는 K방산이라는 말이 수출 시장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작동하고 있어요. KF-21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형 전투기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수출 타깃이 확대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대체 기종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K9 자주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로 등극했을 뿐 아니라 탄약 자동화 장치, GPS 기반 표적화, 기동형 방어체계까지 지속 업그레이드되며 이제는 자주포의 아이폰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방산 시장에서는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업그레이드와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실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전략무기 자립은 단순한 무기 제작 기술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대부분의 중소국가는 무기를 사오고 사온 무기와 함께 외교적 종속성까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그 공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조립하고, 우리가 발사하는 체계,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군사력의 강화를 넘어선 외교, 경제, 정보 분야의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방산 수출이 단지 외화벌이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방산은 외교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K2 전차와 K239 천무를 공급하면서 단순 수출 계약을 넘어서 NATO 동부전선에 한국의 기술이 배치되는 전략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미국이나 독일도 쉽게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동에서도 UAE, 사우디, 이집트 등과 방산 연계 기술 협정이 다수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원유 안정 공급, 인프라 투자, 양방향 협력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전략무기 자립은 미래 전장의 핵심인 우주, 사이버, AI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군정 차리성 확보, 양자 암호 통신 실험, 자율 기반 전투지휘 체계, KC4ISR의 국내 개발 올 오브 디스 민즈 데트 한국은 이제 전장을 정의하는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수입된 시스템에 기대는 국가가 아닌 스스로 설계하고 표준을 만드는 국가가 된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 산업계의 민첩한 응답,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았던 과학기술인의 헌신 all of that converged into this moment. 전략 무기 자립이라는 선언은 결국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계를 설계한다는 말과 같고
그 선언의 시작이 바로 지금 서울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황금시대의 출발점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세계는 분명히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질서 속에 존재했습니다. 미국이 지정학적 패권과 경제적 기준을 독점했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국제기구, 무역체계, 동맹 구조가 짜여졌죠. 하지만 지금은 그 질서가 균열을 넘어 붕괴의 단계에 들어섰고 이 변화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도시는 다름 아닌 서울입니다. 서울 체제란 단지 한국 중심의 패권이 아니라 자주성과 기술력, 상호 존중과 다자협력 기반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 붕괴는 단지 군사력 약화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신뢰의 상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미국은 나토 동맹 분열,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동아시아에서의 불확실한 개입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미국이 정말 최후의 우리를 지켜줄까? 라는 의문이 공식 담론이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한국의 핵자립과 전략 주권의 확보였습니다. 워싱턴 체제의 몰락은 국제경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IMF나 WTO 같은 기관들은 미국 중심의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해왔지만 지금은 그 효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반면 서울은 K금융, K기술, K산업 표준으로 아시아 신흥국과 유럽 중부국가, 중동 신산업국들 사이에서 새로운 협력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방적 개입이 아닌 상호 성장 모델. 이게 바로 미국과 서울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많은 국제 정책을 주도해왔지만 최근 들어 그 내적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자국 내 인종 갈등, 총기 난사, 의료 시스템 붕괴, 정당 간 극단적 대립 올 오브 데트 언더마인즈 미국이 말하는 도덕적 우위의 기반입니다. 반면 서울은 실용주의의 기반의 기술, 복지, 안보, 외교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며 모범적 중간 강국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UAE와의 전략협정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핵심 에너지 협력과 방산, 금융협력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미국, 프랑스, 중국이 주도했겠지만 이번엔 서울이 중심이 됐습니다. UAE는 30년간 한국의 에너지와 군사기술을 안정 공급하고 서울은 원전, AI, 방위산업, 이성기술까지 제공하는 신형 상호 공영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 중심 질서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수평적 협력 모델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외환시장과 달러의 위상에서 확인됩니다. 한국 원화가 최근 사우디, UAE의 석유 계약 일부에서 결제 통화로 채택되었고 이는 포스트 달러 체제에서 아시아 전략 통화로서의 위상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서울은 영내 결제 시스템,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네트워크까지 설계 중이며 이는 워싱턴 중심의 스위프트 시스템이 더 이상 유일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보 면에서도 서울은 자국의 독립성과 동시에 신뢰성 있는 동맹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적 개입을 따르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고 이 덕분에 중간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컨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 같은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할 때 서울을 새로운 전략 플랫폼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체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명분보다 성과입니다. 인도주의 구호, 반도체 외교, 글로벌 헬스 기술 공유, K방산, 평화유지 활동, 그리고 핵억제 전략까지 올 오브 디스 프로브즈 데트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는 미국의 결정에만 반응하는 시대를 지나 서울의 움직임을 먼저 분석하고 조율하는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핵무기는 공포의 수단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핵이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인 파괴와 끝없는 억제, 긴장과 공황을 상징했죠. 미국과 소련은 수십 년 동안 상호 확증 파괴, MAD라는 극단적 패러다임 속에서 균형을 유지했지만 그 자체가 끊임없는 위기와 핵전쟁의 공포를 양산해온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험한 패러다임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새로운 핵질서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핵을 공포의 도구가 아닌 균형의 수단으로 재정의했습니다. 한국의 핵선언은 군사적 패권을 얻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과 지속 가능한 안보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핵무장의 명분이 북한과 중국의 지속적 위협, 미국의 해구산 불신,
국제사회의 방관이라는 객관적 조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은 핵을 도발의 논리가 아닌 방어의 논리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몇 안 되는 사례가 되었어요. 이러한 접근은 세계 각국에 강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외교부 대변인이 자위적 억제력 확보는 모든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말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핵의 책임 있는 운용이 가능하다면 중동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독일조차 핵 보유 그 자체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전략과 철학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죠. 서울은 핵을 숨기지 않았고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핵 억제력의 사용 조건과 통제 체계까지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책임 있는 핵국가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의 형식적 논리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 안보 현실과 도덕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 패러다임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핵무기에 대한 담론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핵은 금기였지만 이제는 핵은 관리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3세계와 신흥국 사이에서는 핵의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핵의 접근 방식과 그 철학적 설계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 모델이 놓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은 핵 패러다임을 외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핵을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예컨대 서울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공포의 위계가 아니라 전략적 대칭성을 주장하며 실질적 대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핵 보유국으로서의 대등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핵을 가진 나라를 통제하거나 고립시키려 했다면 지금은 한국의 책임 있는 핵 전략을 인정하고 함께 조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 국무부가 서울의 핵 투명성 모델을 다자간 안보 포럼에 인용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도 서울식 핵 억제 프레임이 유럽과 아시아에 적용 가능한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등장은 단순히 또 하나의 핵무장국이 아니라 핵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점입니다. 공포에서 균형으로, 위협에서 책임으로, 은폐에서 투명성으로 이동하는 이 흐름은 핵무기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 전 세계가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한국은 그 흐름의 최전선에서 핵질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서울은 단순히 핵무장을 완료한 나라가 아니라 그 이후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질서를 창조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핵 이후의 세계란 전쟁 억제력만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가 아닌 기술력, 자율성, 책임성, 지속 가능성, 협력성이라는 5가지 원칙 위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을 가장 먼저 국가 전략에 반영한 주체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은 핵을 끝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았고, 그 수단을 통해 얻게 된 자율적 힘을 다음 시대의 설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전략 시뮬레이션 체계, 탄도 극초음속 통합 방어 플랫폼, 우주 감시, 정찰 위성망 통합 프로젝트, 사이버 국방 양자 암호 연계 프로그램 올 오브 디스 프루브즈 데트. 한국은 핵무기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후의 전장, 그 이후의 평화 구조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서울은 비핵화라는 단어를 더 이상 일방적 무장 해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핵화는 균형 기반의 대화, 상호 억제 기반의 신뢰, 기술 투명성 기반의 감시 구조를 전제로 한 다층적 무장 해제 프로세스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협상뿐 아니라 일본, 중국, 심지어는 미국과의 전략적 조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철학입니다. 무조건적인 비무장화가 아니라 전략적 준비가 완비된 상태에서의 자발적 조정이야말로 서울의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더불어 서울은 지금까지의 핵 질서가 고립과 제재, 위협 중심으로 짜여졌다면 앞으로의 질서는 융합과 기술, 공공안보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K방산의 글로벌 플랫폼화, 한국형 사이버 AI 통합사령부 창설, 핵기술의 민간 응용 분야 확대 등은 단지 힘을 가졌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 로드맵입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핵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협박과 억제,
독점과 밀실 외교의 상징이었죠. 반면 서울은 핵을 투명한 균형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확장 억제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설계하고 관리하며 그 사용 조건과 기술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핵무기와 규범이 공존 가능한 모델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는 핵 이후 세계가 어떤 기준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실험이자 선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제포럼에서 밝힌 우리는 무기를 만들었지만 그 무기를 조율하는 철학도 함께 개발했다. 는 발언은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이는 힘만 가진 국가가 아니라 힘을 다룰 줄 아는 국가, 나아가 힘을 나누고 정의를 세울 줄 아는 국가로서의 서울을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세계는 분열과 재편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는 흔들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구질서를 고집하며 고립되고 있으며 이유는 방향성을 상실한 채 복잡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그 어떤 진영에도 완전히 귀속되지 않고 기술과 전략, 공공성과 주권을 동시에 확보한 신형 중추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 시대의 새로운 설계자로서 세계의 균형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